벚꽃도 좋고 푸른솔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벚꽃 같은 화려함도 있어야 되고 또 푸른솔 같은 영원함, 소소함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조화랍니다. 조화. 조화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죠. 조화로운 삶. 그래서 이 시에서는요, 벚꽃과 푸른솔이 의미하는 것 플러스 이 조화라는 말이 꼭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됐어요. 조화. 조화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조화. 조화로운 삶. 이게 바로 이 시의 주제이기도 하죠. 주제. 자, 그리고요, 지금 벚꽃과 푸른솔이 어떻다 그랬죠? 서로 반대가 되고 있죠? 서로 반대가 되고 있죠? 이렇게 서로 반대가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조라고 얘기해요. 대조. 자, 여기 보시면 대조법이 있어요. 대조법. 그죠? 두 사물의 서로 다른 점,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대조예요. 지금 벚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푸른솔이 되는 거고요. 다음,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솔이 좋아. 푸른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모아. 문장이 짜이면 어때요? 뭐 하는 거 보니 뭐가 좋아. 뭐 하다 보니 뭐가 좋아. 비슷하죠? 뭐 하다 보니 뭐가 좋아. 뭐 하다 보니 뭐가 좋아. 자, 이런 것을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대구법은 같은 짜임의 문장이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짜임의 문장이 같은 짜임의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대구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지금 대조와 대구법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벚꽃과 푸른솔이 의미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 반어법과 역설법이 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책 5페이지를 보시면, 그쵸? 자, 반어법과 역설법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반어법은 반대로 표현하는 것. 반어법은 반대로 표현하는 거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역설법은 이치에 맞지 않으나 진리를 담고 있는 것.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걸 역설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설법 비슷한 말로 모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순, 다른 말로 모순이라고도 합니다. 모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책을 한번 보세요. 5쪽 보시면 반어법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거두는 방법. 거기에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죠? 자, 예문 보면 요 얄미운 것 그랬어요. 할머니가 손잡고 요 얄미운 것 그랬어요. 진짜 얄밉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주 귀엽다는 표현을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표현하는 것. 또 다른 예로요. 뭐 유리창을 뭐 동생하고 싸우다 깼어요. 그러면 엄마가 오셔가지고 엄마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 해보세요. 잘한다, 잘했어.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엄마가 얘기하는 게 정말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는 게 반어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설법 볼게요. 언뜻 보기에는 어긋나는 말이거나 모순되는 말인 것 같으나, 자, 모순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되겠죠? 자, 언뜻 보기에는 어긋나는 말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 거기까지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죠? 자, 예문을 보니까 뭐가 나와 있나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예문에 별표를 많이 쳐놓으십시오. 별표로 쳐놓으세요. 왕별표 쳐놓으시면, 자, 왜 그래요? 굉장히 예문으로 잘 나와요.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면 아우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굉장히 여러 사람이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는 게 아우성이거든요. 근데 소리가 있어야 되는, 소리 지르는 게 아우성인데 지금 소리가 없대요. 그럼 어때? 겉으로 보기엔 맞지 않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치와 맞지 않지만 그 안에 뭐가 담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내면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설법,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역설법의 예문으로요. 이 소리 없는 아우성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반어법과 역설법을 많이 헷갈려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하면 반어법이다. 잘났어, 뭐 이런 것들. 너 잘났다, 뭐 이런 것들. 반어법이라는 것. 그 다음에 역설법. 이치에, 겉으로 보기엔 말이 안 되는데 이치에 받지 않지만 그 속에 진리를 표현함으로 있으면서 진실을 표현하는 것, 나타내는 것. 이런 걸 역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자, 페이지 6쪽이에요. 페이지 6쪽에 뭐가 있습니까? 자, 아버지의 유물을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아버지의 유물을 보기 전에 7페이지를 보시면 설화가 뭔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설화가 뭔지부터 알고 아버지의 유물을 본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설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개념이. 자, 우선 설화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흔히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옛날 이야기 있죠? 자, 그것을 설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화는 뭐로 전해진다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입으로 전해지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전문학이라고 합니다. 구전문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같은 말로 구비문학이라고 해요. 구전문학, 구비문학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전달되는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전문학에 들어가죠. 자, 그럼 이 설화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뭐 있어요? 신화, 전설, 민담이 있습니다. 설화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이 설화에는 세 가지가 있다. 신화, 전설, 민담이 있어요. 민족 사이에 전승되는 신적인 어떤 존재를 다루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건국신화 같은 거 있죠? 단군신화라든지 아니면 뭐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그래서 주몽신화, 뭐 그것을 동명왕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구려를 세우게 되죠. 동명왕 신화. 이런 건국에 관련된 이야기, 신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을 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화라는 말에는 꼭 이 신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 책의 신화라는 부분에 이 신성성도 필기를 해 놓으세요. 신성성이란 말이 나오면 신화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설. 전설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죠.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전설이 제일 잘 나옵니다. 전설은 어떤 한 마을이나 한 고을에 전해지는 어떤 옛날 이야기인데요. 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항상 나옵니다. 때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느 마을에서 그 마을의 지명이 주소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면 꼭 저거 뭐가 있어요? 증거물이 존재해요. 진짜 그 마을에 가면 예를 들어 그 바위가 있고 그 연못이 있게 되죠. 이런 게 구체적인 증거물이 됩니다. 그래서 전설의 특징이에요. 전설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나온다. 그 다음 구체적인 증거물이 나온다는 게 전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 물어보거든요. 꼭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전설의 결말은 대부분 어떨까요? 전설의 결말은 대부분 비극적인 게 많습니다. 비극이라는 건 뭐예요? 행복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불행하거나 슬프게 끝나는 게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결말은, 전설의 비극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게 많다는